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평탄하진 않았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라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모든 불편함을 덮을 것이라 믿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으며 외부에서의 평판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이 따랐다. 하지만 아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바로 남편의 발냄새였다. 문제는 그저 생활 속의 소소한 불편함으로 시작되었다. 결혼 초 퇴근 후 남편이 양말을 벗을 때면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고 아내는 그저 피곤한 하루를 마친 남편의 몸에서 나는 일시적인 냄새라 여겼다.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발냄새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는 집 안전체를 뒤덮었다. 심지어 남편이 씻은 직후에도 맨발로 있는 중에도 그 냄새는 기어코 존재감을 드러냈다. 아내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발 전용 세정제를 사주고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건네며 부드럽게 권유했다. 남편은 처음엔 민망해하면서도 순순히 따랐지만 점차 그 반복되는 지적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아내는 참았고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냄새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서울의 유명한 피부과, 내과, 심지어는 발 전문 한의원까지 찾아다녔다. 발냄새와 관련된 논문과 의학 정보를 밤마다 검색했고 외국에서 직구한 고가의 푸크림과 발열 치료 기계까지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남편의 발냄새는 고집스럽게도 어떤 약재와 관리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부부는 결국 방을 따로 쓰기로 결정했다. 침실은 아내 혼자 사용하고 남편은 작은 서재 겸 다용 도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었고 평범한 가정의 일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식사 시간에도 아내는 최대한 자리를 피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조차 남편이 슬리퍼를 신은 채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냄새가 아내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족들이 함께 TV를 볼 때면 아내는 창문을 열어두었고 공기청정기를 최고 세기로 틀어놓았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그 특유의 냄새는 여지없이 아내의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다. 고통이 일상화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존재 자체가 혐오감으로 바뀌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다. 세상의 중심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선택은 너무 잔인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의무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아내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방 안 향기 캔들을 새로 켰다. 침대 옆에는 라벤더 오일과 코 전용 아로마 스틱이 놓여 있었고 외출 후 돌아온 남편의 발소리가 들릴 때면 반사적으로 창문부터 열게 되었다. 그 모든 행동은 이제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반응이 되었다. 익숙해지지도 나아지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아내는 묵묵히 하루를 견뎠다. 그녀는 언젠가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몸의 냄새는 몸의 일부이기에 결국 사랑이란 그런 것을 끌어안는 일이 아닐까 반문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사랑의 정의 앞에서 현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 저편에 앉아 있는 남편의 존재는 오롯이 냄새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집 안엔 말하지 못한 많은 것이 떠다녔다. 그중 가장 짙고 무거운 것은 단순한 냄새를 넘어서 버린 어떤 감정의 피로감이었다. 아내는 오늘도 침실로 들어가기 전 문틈에 방향제를 한 번 더 뿌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더 이상 감정의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처음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여는 것으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행동조차 점차 의식의 전장을 치열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구도 모르게 지독한 전염병에 감염된 집안에서 홀로 숨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내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남편이 신발을 벗는 소리, 양말을 벗어 세탁기에 넣는 모습,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조차 아내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아버지의 냄새에 대해 특별한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때로는 그런 냄새조차 아버지의 익숙한 채취로 여기는 듯 보였다.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만이 유난스러운 걸까, 아니면 자신만이 그 냄새를 끝내 받아들일 수 없는 체질일까? 자책과 분노, 슬픔과 체념이 번갈아 마음을 덮었다. 어느 날부터는 남편의 발냄새가 단지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의 존재 전체가 악취와 겹쳐 인식되기 시작했다. 목소리를 들을 때에도,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도 그는 이제 단지 남편이 아니라 냄새로 환원된 존재였다. 아내는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참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은 논리보다 깊고 빠르게 작동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하곤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에는 아내는 일부러 자리를 달리 앉았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엔 남편의 좌석 쪽 창문을 일부러 열어두었다. 차 안은 에어컨을 틀어도 냄새가 잘 사라지지 않았고, 가죽 시트에 베어든 남편의 채취는 언제나 아내의 정신을 어지럽혔다. 처음에는 감추려고 애썼던 이런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노골적인 회피로 바뀌었다. 결혼 기념일도 점차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어갔다. 아내는 더 이상 축하를 기대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어색한 케이크 한 조각으로 형식적인 행위를 반복할 뿐이었다. 생일, 명절, 특별한 날들이 모두 아내에겐 그와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고역으로 변해갔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가족의 평온한 형식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아내의 침묵 위에서 간신히 가능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욕실 옆 작은 창고를 치우고 간이 신발장과 세탁바구니를 따로 설치했다. 남편의 신발은 이제 그곳에만 두었다. 아이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동선을 바꾸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닥을 닦고 공기청정기에 필터를 갈았다. 시중에 파는 어떤 탈취제도 이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에 결국 스스로 일상의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아내는 점점 표정을 잃어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퀭하고 입가에는 굳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일상의 의욕은 사라졌고 감정은 바닥에 깔린 먼지처럼 축축하게 눌려 있었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짜증과 피로가 먼저 튀어나오곤 했다. 아내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냄새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도 허탈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 이상이었다. 그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점차 아내의 존엄과 사랑, 그리고 신뢰를 마모시키는 증표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성실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그는 불쾌함을 느끼는 아내를 불편해했고 병원에 따라가긴 했지만 언제나 무심한 표정이었다. 마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아내의 과민 반응이라는 듯한 태도는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메마르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아내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베란다에 나가 바깥 공기를 마셨다. 창밖의 어두운 아파트 단지 속에서 다른 가정들은 어떤 이유로 싸우고 어떤 방식으로 화해하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모든 상황이 끝없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굴레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도 잘 따르고 사랑한다는 사실은 아내를 또다시 현실로 붙잡아 두었다. 아내는 오늘도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남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방으로 향하는지, 양말을 벗었는지, 슬리퍼는 제대로 신었는지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이 결혼이 사랑의 형태로 남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냄새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저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가능한 한 평온하게 이 무형의 위협과 공존할 수 있기를 소망할 뿐이었다. 하루는 장마가 시작되던 늦여름의 저녁이었다. 온종일 눅눅하게 내린 비는 아파트 복도마저 눅진한 습기로 채워놓았고, 집 안에서는 어디선가 곰팡내와 땀의 잔향이 섞인 듯한 특유의 불쾌한 공기가 감돌았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마친 후 식탁에 앉기도 전에 창문부터 열었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여전히 떨어졌지만 차라리 이 습한 외풍이라도 들이마시는 편이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남편은 퇴근 후 양복 바지를 벗고 헐렁한 면바지에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발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비 내린 오후의 눅눅한 공기와 섞이며 더욱 끈적하게 퍼져나갔다.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식탁에 놓인 된장국의 온기가 코끝을 간지려야 마땅했지만 그 무엇도 남편의 냄새를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자 제잘거리며 달려왔고 남편은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안았다. 그 장면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는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바로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발냄새가 아내의 심장을 조용히 누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아내는 밥을 절반쯤 남기고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식기에서 나는 금속과 물의 소음이 집안에 퍼졌고 남편과 아이들은 거실로 이동해 TV를 켰다. 그가 소파에 다리를 올리자마자 천위로 스며든 냄새가 공기청정기의 센서를 자극했고 기계는 빨간불을 켜며 최고 강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무심하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냄새는 단지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침전물, 말해지지 않은 불만과 피로의 잔재였으며 시간 속에서 조금씩 썩어가는 애정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그 어떤 말보다 그 냄새가 지금의 결혼 생활을 명확하게 대변한다고 느꼈다. 그것은 냄새이자 메시지였고 냄새이자 증오였다. 밤이 되면 더욱 참기 어려웠다. 남편은 양치와 샤워를 모두 마쳤다고 했지만 그의 발은 여전히 은밀한 악취를 풍겼다. 아내는 그와 함께 TV를 보는 일이 고역이 되자 아예 자기 방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잠시 피하는 것이었지만 점점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에게 숨기게 되었다. 몇 달 전부터는 침구도 완전히 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모든 기운이 이제는 아내의 안정감을 해치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불이며 매트리스까지 전부 분리해 다른 방에서 자도록 정리했다. 남편은 말없이 수용했지만 그 말없음이 오히려 아내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조차도 이제는 체념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도 이 결혼 생활에서 애정을 내려놓은 것일까? 그 어떤 확신도 없었지만 적어도 냄새만큼은 매일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단지 남편의 발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견뎌내야 할 구조물이 되었다는 상징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그 냄새처럼 감정의 마모 또한 틈새마다 스며들고 있었고 아무리 문을 닫고 향을 피워도 막을 수 없었다. 아내는 한밤중에도 종종 눈을 떴다. 냄새에 놀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삐걱거리는 기분에 잠을 설치곤 했다. 그렇게 깨어있는 밤엔 욕실에 들어가 혼자 발을 씻고 향 비누를 만지작거리며 상상하곤 했다. 언젠가 이 집에 더 이상 그 냄새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자신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마음 편히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먹고 그 사람의 채취에서 위안을 느끼는 평범한 생활이 가능할까? 그러나 아침이면 언제나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웃으며 아버지를 반겼으며 그 냄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공간 속에 녹아 있었다. 아내는 다시 손을 씻고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도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저항이자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어느 날 아내는 오래도록 미뤄왔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바로 남편의 신발장을 완전히 교체하고 발 관련 용품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목록화하는 일이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실질적 시도이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 구축이었다. 아내는 전문 발냄새 제거 매트를 수입해 바닥에 깔았고 천연 가죽 대신 통기성이 좋은 삼배 신발 수납함을 구입해 설치했다. 신발마다 탈취용 숯가방을 넣고 하루에 3번씩 소독제를 뿌렸다.
남편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거의 10켤레 가까이 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섬유 안쪽에 냄새가 깊숙이 배어 있었다. 아내는 그 신발들을 따로 모아 큰 비닐에 담고 바깥 베란다로 옮겼다. 그녀는 그것들이 주거 공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발 하나를 버리는 일이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남편은 그러한 변화에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문제라는 듯 어느 날부터는 조용히 신발을 벗은 채 회사에 갈 준비를 했고 양말도 집에서만 신도록 스스로 제안했다. 그런 태도는 분명 배려였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조차 일종의 회피로 느껴졌다. 말없이 물러서는 그의 모습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설명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누구보다 꼼꼼히 준비했다. 아이들 신발은 늘 새 것처럼 관리했고 옷에서는 은은한 세탁세제 향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에는 달랐다. 외출용 신발 안에 미리 탈취 패드를 넣고 발바닥에 직접 바르는 오일을 바르게 했으며 옷도 마지막 순간까지 옷걸이에 걸어 통풍을 시켰다. 그래야만 외출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 즉 냄새로 인한 불쾌한 경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식당에 들어설 때 남편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 좌식 공간은 피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상담에도 단둘이 동행하는 일은 삼갔다. 그녀는 모든 생활 동선을 계획하고 예측했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에서 불쾌감이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그러한 삶은 피로와 고립을 동반했다. 사람들과의 모임은 줄어들었고 친정 가족과의 교류도 서서히 단절되었다. 가장 단순한 가족 사진조차 그 안의 인물 배치에서부터 표정, 거리, 각도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너머로 아내는 늘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냄새에 대한 불안감을 잇고 있었다. 어느 겨울 저녁 아내는 마침내 한계를 느꼈다. 남편은 회사 워크숍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하루 종일 방치된 신발과 젖은 양말은 온 집안에 퀴퀴한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청정기는 연신 경고음을 내며 빨간 불을 깜빡였고 아이들은 무심하게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 소리와 냄새와 어둠 사이에서 갑자기 자신이 마치 환기되지 않는 밀실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볼을 스치고 발밑으로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이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출구처럼 느껴졌다. 냄새는 여전히 뒤에서 퍼져오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슬리퍼를 끌며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 풍경은 평범했고 어쩌면 사랑스러워야 할 장면이었지만 아내의 눈엔 그것이 지독하게 왜곡되어 보였다. 그 순간 아내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이나 존중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그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웃음, 아직은 미소 짓는 남편의 얼굴,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아내는 다시 창문을 닫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손에는 여전히 방향제 캔이 쥐어져 있었고 거실로 돌아가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커피를 내리고 도시락을 싸고 문 앞에 나란히 놓인 신발 2켤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신발 너머로 냄새의 근원 너머로 여전히 이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려 애쓰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며칠 뒤 아내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고도 악취성 발한증에 대한 의료 칼럼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익숙했다. 다한증이나 각질 증식, 세균성 각화 질환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될 경우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이나 위생 관리만으로는 냄새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사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대다수는 평생 관리를 전제로 한 꾸준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아내는 손끝에 힘을 주어 마우스를 내렸고 글 하단에 링크된 환자 후기와 병원 상담 사례들을 조용히 훑어내려갔다.
게시판 속 익명의 사람들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훔쳐본 것처럼 무기력과 수치, 분노와 체념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이자 정서적 고통의 원인이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난 뒤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결혼 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꺼내고 수년간 적어온 일기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에 밟히는 건 더 이상 애정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짐으로만 전락한 부부라는 단어였다. 결혼 초 남편의 작은 배려 하나에도 감동하던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창문을 여는 이유도 식탁을 정리하는 방식도 한숨을 쉬는 빈도조차 모두 남편의 발냄새와 연결된 어떤 방어 기제였다. 일기의 마지막 쪽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아직도 괴롭다.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다. 아이들 때문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은 아내는 자신이 이 고통 속에서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약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아내는 더욱 철저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 전체에 환기를 시키고 거실과 현관 사이에 중간 커튼을 설치했다. 냄새가 이동하지 않도록 공간을 구획화하고 소파와 침구에는 탈취 커버를 씌웠다. 외출 전에는 남편의 신발 안에 소형 오존 살균기를 삽입해 30분간 작동시켰고 그의 발바닥에 바를 전용 약제도 구매해 사용하게 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어쩌면 평생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녀는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가능한 한 모든 경로에서 냄새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해갔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의 무감각함이었다. 그는 문제를 인정하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아내가 고통받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침묵은 냄새보다 더 짙게 아내의 마음을 덮었다. 감정의 교류가 단절된 결혼 생활에서 냄새는 그 단절의 물리적 표상이 되었고 더 이상 사랑이나 열정의 결핍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였다. 아이들은 자라며 점점 더 외부 세계에 노출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집의 풍경을 보고 점차 자신의 가정과 비교하게 되었다. 아내는 두려웠다. 언젠가 아이들 또한 그 냄새를 감지하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기거나 집안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 상상은 그녀의 심장을 죄어왔다. 그러나 아내는 담담히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가르치고 싶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지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 작은 캔들 하나를 켰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거실 쪽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그녀는 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냄새 없는 이 순간이 오래 가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비록 이 결혼이 예전의 사랑으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 냄새보다 더 단단한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아직 이 가족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었다.